네,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운동학 관련된 이제 세 번째 이제 3강이 되겠네요. 운동학 관련된 3강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이라는 좀 부제를 담았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앞쪽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짚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아무나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 강조됐던 부분들은 마지막에 아마 제가 뭐 한 10분 정도 막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결정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다. 뭐 물론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3강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일단은 키네지올로지, 운동학에 필요한 결정적 지식은 오늘 강조에서도 이야기 드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드렸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 끝 말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드렸습니다. 운동학에 대한 선행 지식,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인트로 강의에서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끝판왕은 결국 두 가지 정도의 워딩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워딩이 공간에 대한 의미였죠. 공간. 그다음에 두 번째 워딩은 연부 조직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워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운동학을 다루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인 결정적인 지식의 핵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강의안들은 제가 마지막에 단톡방에 좀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뭐 강조해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죠.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만약에 이 그림이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바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드릴 이제 운동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해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연부 조직, 기시정지에 따라 그게 인대가 됐던 뼈대 근육이 됐던 부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공간은 상대적으로 먼 쪽에 비해서 몸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 공간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소위 말하는 신경, 혈관, 림프 등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성인 기준으로 뼈가 206개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이 206개를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써본 분과 전혀 써보지 않은 분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206개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단톡방에도 제가 아마 오픈 채팅방의 초반에 아마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팔리음뼈라고 하는 거, 팔리음뼈, 뭐 숄더 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리 이음뼈도 당연히 있겠죠. 팔리음뼈가 뭐죠? 팔이음뼈. 팔리음뼈, 뭐 팔리음뼈지.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실제 고객과의 서비스 현장에서 뭔가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죠. 팔리음뼈. 팔리음뼈, 빗장뼈하고 어깨뼈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정의가 뭘까요? 정의. 아마 여러분들의 상지, 휴머러스 이하를 몸통 뼈대로 이제 연결을 하겠죠. 빗장뼈는 스터넘에 연결을 할 것이고, 아마 어깨뼈는 직접적으로 윤활관절의 형태로 이제 축성골, 스파인에 이제 부착하는 건 아니지만 연부 조직에 의해서 좀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전문적인 워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키워드 가지시고 내가 운동학에 필요한 사전 지식 두 개의 키워드, 공간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의미들을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이번 그 채널 멤버십의 운동학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아마 근막경선 쪽에서 이제 인트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왜 내부 장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 내배엽을 통해서 중배엽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장기와의 관련성을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뭐 여기서 이야기 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 앞쪽에서도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다양하게 들어오는 구심성 자극 정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감각을 통해서도 들어올 것이고 그 몸 감각은 표면에 있는 것 또는 심부에 있는 것 그리고 특수 감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평형 감각을 통해서도 전정기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특수 감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중추신경 계통으로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구심성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내장 감각이라는 거죠. 내장 감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또 구심성 정보들이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구심성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분석을 해서 그 환경에 합당한 어떤 명령들이 또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내부 장기에 대한 부분들도 구심성 정보가 구심성 감각, 센서리 또는 우리가 에이퍼런트, 올라간다 그러죠. 네. 에이퍼런트라는 의미입니다. 감각. 네. 감각. 그래서 몸 감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표면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심부에도 있죠. 뭐 심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금방추, 골지, 건기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게 몸 감각. 특수 감각, 특수한 데 있는 거. 특수한 데 있는 거.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발바닥으로. 네. 발바닥으로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발바닥으로 맛을 보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 등등등 이런 특수 감각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심성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연결시키실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아무튼 공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고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절, 뭐 이빨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한 360개 정도의 관절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이 질문하는 머리뼈하고 첫 번째 목뼈, 머리뼈와 첫 번째 목뼈, 관절이 몇 개죠? 3초, 하나, 둘, 셋. 뭐 버퍼링이 있긴 하지만 머리뼈하고 첫 번째 목뼈, 관절이 몇 개죠? 숫자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2개냐, 3개냐? 2개다, 3개다. 2개다, 3개다. 2개.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허리뼈. L5하고 세이크롬. 관절이 몇 개죠? L5하고 세이크롬, 천추. 관절이 몇 개죠? 제 질문의 의도는 뼈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관절이 몇 개겠죠? 네. 관절이 몇 개죠? 2개인가요? 네. 3개 같은데요? 네. 앞쪽에 몸통, 바디와 바디 사이에 연골 관절의 형태로 관절 하나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윤활 관절의 형태로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후관절 형태로 하나가 있나요? 2개가 있나요? 2개가 있죠? 그럼 몇 개죠? 뭐 당연한 맥락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개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면 설마 그럴 리는 없다. 1개는 지금 제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1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2개도 아닌 것 같고 3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자세를 관찰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움직임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분절의 움직임을 보시든 결국은 구조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센터를 좀 가게 되면 고락 부분들을 조금 한번 시리즈별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뼈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어깨 복합체의 부분들의 근육들을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몸의 한쪽에 내재 근육들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는 거 빼고 뭐 트라페지우스 같은 거 뭐 하나로 좀 잡고 호흡 보조근들 좀 빼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을 들으시면 알고 있는 기시정지 되어져 있는 근육이 몸의 한쪽에 116개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마지막에 조금 어색한 상황이 좀 있었지만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뭐 점도 찍어보고 방향성들 뭐 이야기를 막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방향성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요 그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죠.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흉근, 큰 가슴근, 팩토랄리스 메이저, 왼쪽을 해부학적인 자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오른쪽은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죠. 예, 위팔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왼쪽에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바뀐다? 예, 팩토랄리스 메이저의 연부 조직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8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요 정도 맥락까지 조금 이야기를 드렸죠. 네. 이해되시면 8번 정도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누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조금 어색한 상황이 되니까요. 네. 네, 그런 맥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 강의 슬라이드 안에 지금 노란색으로 마킹돼 있는 뼈대 근육들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으로 마킹돼 있는 뼈대 근육들의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죠. 네. 위팔뼈에 부착하나요, 안 하나요? 네. 기시정지가 위팔뼈에 없죠. 근데 위팔뼈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이셉스. 위팔 두갈래근, 뭐 이두박근, 뭐 이해되시죠? 분명히 위팔 두갈래근은 기시정지가 위팔뼈에 없어요. 위팔뼈에 없죠. 네. 어깨뼈에서, 물론 어깨뼈의 부위는 다르지만 어깨뼈에서 레디우스라는 뼈에 가서 부착을 하죠. 근데 특정 상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윗발뼈가 움직여지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뼈가 그렇게 생겨 먹었고 뼈대 근육이 기시정지에 따라 그렇게 부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착되지 않는 뼈의 움직임도 만들어내겠죠. 그런 맥락들 생각을 해주시고 앞쪽에서 제가 사전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학의 사전 지식, 기능해부학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뼈대 근육은 뼈에 가서 부착을 하니까. 그래서 A라는 뼈, B라는 뼈. 그러니까 당연히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A라는 뼈와 B라는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연부 조직에 대한 방향성. 그래서 조금 제가 만약에 제가 진짜 이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델토이드라는 뼈대 근육이 어떤 뼈와 어떤 뼈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꾸 한번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는 구체적인 기시정지 부착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뼈대 근육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성을 알고 싶은 그 뼈대 근육을 기본적으로 어떤 뼈와 어떤 뼈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선적으로 보다 보면 그 방향성, 부착 부위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방향성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맥락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림띠 근육,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 뭐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 뭐 서브스카폴라리스, 얘네는 회전근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회전근개의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말초신경 지배가 좀 다르죠. 네. 요 두 개는 어깨뼈 위로 가는 수프라스카폴라 너브의 지배를 받죠.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테레스 마이너, 서브스카폴라 너브는 어깨뼈 밑으로 지나가는 뭐 세 개의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는 저 위에 있는 뭐 델토이드와 같은 이제 악실라리 너브의 신경 지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초신경에 대한 걸 왜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말초신경도 분명히 어떤 공간으로 지나갈 거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공간으로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뼈대 근육들을 신경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근육 피부 신경, 대표적인 뼈대 근육 뭐 3개 정도를 지배하죠. 네, 바이셉스,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그다음에 위팔근, 브라키알리스.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간으로 어떤 말초신경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초신경의 뼈대 근육들이 좀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뼈에 대해서 하나만, 자, 제가 많은 부분 임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강조하는 게 가로면이거든요. 정말 가로면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제 우스갯소리로 고객의 정수리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맥락인데, 가로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SC 조인트와 뭐 SI 조인트, 요 가로면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 뭐 밑에 있는 건 다 차지하더라도 위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가로면에서 바라본 그림이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냥 반을 좀 잘라볼게요. 당연히 여기가 약자로 쓸게요. 안테리어, 앞쪽이고 여기가 당연히 뒤쪽이겠죠. 뭐 당연할 겁니다. 여기가 라테랄이고 여기가 메디알 쪽이겠죠. 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자, 제가 요 그림을 해부학적인 자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요 그림이 해부학적인 자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지만 어깨뼈가 순수한 이마면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약간 우리가 앞구금 좀 되어져 있으면 안테버전, 뭐 전인돼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면이 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어깨뼈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그림을 조금 더 일러스트된 상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도 느낌상 이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어깨뼈고 요거 휴머러스라고 본다면 오케이, 오른쪽인 것 같다. 여기가 안테리어,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위의 경우를 뭐 굳이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를 가로면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소위 말하는 해부학적인 자세, 노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노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로면입니다. 가로면. 자,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B라는 그림은 어깨뼈가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로 좋지 않은데 어깨뼈가 좀 들렸죠. 자, 들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거북한데 제가 지금 어깨뼈가 들렸죠. 자, 굳이 뭐 표현을 한다면 이 AC 조인트에서 어깨뼈가 조금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 된 거거든요. 정상에 비해서 밑에 B는 당연히 내회전 되어져 있죠. 어깨뼈가 내회전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요 맥락 이해되시면 숫자 3 한 분만 눌러주세요. 지금 위에 그림을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본다면 밑에 그림은 어깨뼈가 좀 내회전 돼 있다. 요거 이해되시면 3번 한 분만 눌러주세요. 네, 3번 나왔죠? 네, 내회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게요. 채팅으로 빠르게 조금 뭐 약자를 쓰셔도 좋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가로면에서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오목유팔 관절에 비해서 이렇게 아래 그림, 어깨뼈가 내회전 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내회전 된 사람은 오목유팔 관절이 정상에 비해서 외회전 되어져 있나요? 내회전 되어져 있나요? 채팅으로 빠르게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오케이, 위에 있는 게 노말인데 밑에처럼 돼 있다면 어깨뼈가 내회전 된 건데 그 이야기는 결국 외회전. 네. 외회전이 압도적으로 맞나요? 네, 압도적으로 맞아요. 외회전 돼 있는 거죠. 외회전. 자,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외회전 돼 있다는 이야기는 마치 이런 이야기죠. 정상일 때 예를 들면 앞쪽에 무슨 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상인입니다. 앞쪽에 무슨 인대가 있습니다. 가로면에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깨뼈가 내회전, 다른 말로 오목유팔 관절이 외회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이 앞에 있는 이거 늘어났나요? 짧아졌나요?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외회전 됐다는 거고, 다른 말로 뭔가 외회전 시키는 어떤 뼈대 근육은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또 짧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제가 두 개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연부 조직은 빼시고 이런 상태에서 B라는 고객의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 차포 띄고 오케이, 정상에 비해서 오목유팔 관절이 외회전돼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팔뼈가 내외전해야 될 때 정상보다 많이 내외전을 할까요? 적게 내외전을 할까요? 많이 내외전을 할까요? 적게 내외전을 할까요? 뼈와 관절에 대해서만 보세요. 정상에 비해서 이미 외회전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팔뼈가 내외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상에 비해서 많이 내외전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둘 적게 셋. 많이 넷 적게 셋. 뼈만 보면 많이 내외전되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관점, 연부 조직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케이, 정상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걸 뭐 센스 있는 분으로 아시겠지만 윙잉 스카플라가 됐든 그건 차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케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정상에 비해서 오목위팔 관절이 가로면에서 외회전되어져 있다. 그래서 위팔뼈가 내외전해야 될 때 좀 많이 일어나겠다. 여기까지 좀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연부 조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정상에 비해서 외회전돼 있는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오래 지속됐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과도한 뻣뻣함을 뛰어넘어서 좀 자꾸 뭐 좀 짧아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심하다 보면 이제 구축까지도 좀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표현이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회전 하려고 할 때 내회전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회전 하려고 할 때 내회전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어깨복합체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맥락인 거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연부 조직의 방향성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운동학적으로 뒤에 이야기 드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그 유명한 이제 팔신경을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마 이 그림이 교재에 많은 부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옆에다가 한번 써볼 건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그냥 3개를 조금 그려볼게요. 3개. 김성대님, 이게 혹시 앞 시간에 있나요? 이 내용이? 영상에? 없죠. 그냥 쟤를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준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바라본 오른쪽 팔 쪽으로 내려가는 팔신경 월기들을 조금 그려볼게요. 3개. 자, 첫 번째 3개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번 따라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3개 그렸잖아요. 3개 그렸죠? 그리고 팔신경 월기는 C5부터 6, 7, C8, 그 다음에 T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 6, 7, 8, T1. 여기가 몸 쪽이고, 여기가 먼 쪽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몸 쪽을 5개로 나누려면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된다며요. 몸 쪽이 5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뭔가 조금 균형을 맞춰주려면 위에서 하나 이렇게 하고 밑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5가지가 좀 맞아지죠. 10, 6, 7, 8, T1 정도 이해되시죠? 제 3개 그린 거예요. 3개. 선 3개 쭉 그려놓고 뭐 밸런스를 맞추자고 찍찍 그냥 그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3개를 그릴 건데 제가 이렇게 3개를 그려볼게요. 지금 공간 이거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하나, 둘,
띄고 3개. 자, 띄고 3개 그린 건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띄고 3개. 하나, 둘, 띄고 3개를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이게 평면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뒤로 가요. 뒤로. 포스테리어 코드. 클래비클 밑에서 나눠지지만 어쨌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리는 방법. 여기가 몸쪽이고 여기가 먼 쪽이라 그랬죠. 또 다시 3개를 그릴 건데 몸쪽에 비해서 몸 쪽으로 가니까 하나 내려서 3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3개 그린 거예요. 3개. 자, 요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3개 뭔가 그리고 있구나. 예, 요 느낌 괜찮으시면 한 9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3개 그리고 있다. 예. 예, 9번. 쫓아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3개를 그릴 건데, 위에서 3개를 끄집어낼 거고, 가운데서도 3개를 끄집어낼 거고, 밑에서도 3개를 끄집어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대충 3개. 그리고 가운데에서 대충 이렇게 3개. 아래쪽에서 대충 이렇게 3개. 물론 얘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3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3개. 하나, 둘, 3개. 거짓말 같지만 끝났네. 얘가 이게 말초신경의 이름이에요. 얘는 어깨뼈 등 쪽으로 가요. 그래서 도잘,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도잘 스카플라 너브라고 하는 어깨뼈 등 쪽으로 가거든요. 여기가 등 쪽이잖아요. 여기가 배 쪽이고. 얘는 어깨뼈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수프라 스카플라 너브라 그래요. 얘는 라테랄 팩토랄 너브. 바깥쪽으로 가거든요. 가슴. 물론 갔다가 여기 밑으로 합쳐지지만 얘는 이제 메디알 팩토랄 너브라고 불러요. 요 3개의 가닥은 어깨뼈 밑으로 가요. 그래서 서브 스카플라 너브라고 불러요. 어깨뼈 밑으로. 여기를 어퍼, 여기를 미들, 여기를 로워. 미들 서브 스카플라 너브를 그 유명한 넓은 등근을 지배하는 우리가 소라코 도잘 너브라고도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쪽이 여러분들이 느낌상 아시겠지만 여기가 라테랄이고 여기가 메디알이고 이게 먼 쪽이잖아요. 네. 이거는 근육 피부 신경. 얘는 겨드랑이 신경. 얘는 레디알 너브, 얘는 메디안 너브, 얘는 얼라 너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 3개로 뭔가 팔신경월기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말초신경이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뼈대 근육을 신경지배할 거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는 걸,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외우면 이 과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저 말초신경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초신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얘가 이제 뭐 짧아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뭐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점들로 가야 되는데 뭐 그걸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왜 레디알 러브는 C5, C6, C7, C8, T1에 있는 운동과 감각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경세포라고 할게요. C5, C6, C7, C8, T1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일부가 레디알 러브를 이루어요. 왜요? 거꾸로 쫓아가면 되거든. 여기가 먼 쪽이고 몸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쫓아가 보세요. 어디와 연결돼 있나.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가보세요, 한번. 여기서 일로 못 가요. 이 평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와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일부는 분명히 레디알 러브로 오겠네.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오케이. 여기의 일부도 분명히 저쪽으로 오겠네. 3번으로 가면 오케이.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여기부터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일부는 일로 오겠네. 그 얘는 좀 두껍겠네. 뭔가 좀 몸쪽부터 시작해서 멀리도 뭐 이렇게 가겠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엘보 조인트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뼈대 근육도 지배할 거고 밑에 쪽에 있는 것도 지배하겠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쫓아가 보면 돼요. 쫓아가 보면. 오케이. 5번, 6번, 7번에 있는 일부가 근육 피부 신경이라는 걸로 오겠네.
요런 맥락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 다시 한번 좀 키워주시면 제가 좀 전에 판서루에서 이야기 드렸던 걸 그냥 빠르게 요 위에다 한번 덧대어서 그려볼게요. 어떻게? 3, 3, 3. 세 개. 어떻게 제가 세 개 그렸죠?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균형을 맞춰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에서 하나 빼고 밑에서 하나 빼자 그랬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세 개 그렸죠.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뛰고 요렇게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렇게 뛰고 이렇게 그렸나요?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뒤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몸쪽이고 여기가 먼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내려서 세 개를 그렸죠.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에서 세 개 빼고 밑에서 세 개, 중간에서 세 개 빼자 그랬고 아래에서 세 개 빼자 그랬죠. 이렇게 세 개 뺀 거예요. 중간에서 세 개 뺀 거예요. 여기서 세 개 뺀 거예요. 근데 얘와 얘는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런 말초신경.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마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머스큘러 큐테니우스 너브, 악셀라리 너브, 레디알 너브, 메디안 너브, 얼라 너브. 어깨뼈 밑으로 간다. 서브스카플라 너브. 어깨뼈 등 쪽으로 간다. 도잘 스카플라 너브. 어깨뼈 위로 간다. 수프라 스카플라 너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레비클 요 기준으로 지금 앞쪽과 뒤쪽이 나눠지는 거죠. 무슨 이해되세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말초신경은 좀 지우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대충 느낌은 이해하겠다. 아, 저렇게 333이라는 걸로 뭔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구나. 느낌은 이해하겠다 그러면 6번 한 분만 눌러주세요. 아, 뭐 이름 다 모르겠고 333이라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려진다. 요 느낌 이해하겠다 그러면 6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제 공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앞으로 가는 게 있고 뒤로 가는 게 있네. 메디얼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라테랄 쪽으로 가는 게 있네. 위로 빠지는 게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게 있네. 요거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서 뭐 신경해부학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 어떤 공간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보세요. 얘는 뭐 이게 뭐 코드 부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지금 이렇게 빠지죠. 밑으로. 근데 얘는 위로 빠지잖아요, 지금. 나중에 더 가면 모는 라테랄 쪽으로 빠지고 모는 또 메디알 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얘를 조금 느낌 있게, 요게 이제 롱소라식 너브거든요. 얘는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얘는 뒤로 가요. 잘 보시면. 이 롱소라식 너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까 이렇게 윙잉 스카플라,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전거근과 관련돼 있는 신경 지배하는 건 이렇게 좀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그 그림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요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외우는 건가요?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거꾸로 쫓아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해를 하시는 거. 요게 조금 약간 사선 부분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사선에서. 약간입니다. 약간. 많이 사선은 아니고. 약간 사선에서 보는 그림이다. 얘를 뭔가 제가 말로 이거 평면은 아니라는 의미로 막 불라불라 이야기를 드린 거고, 뭐는 앞으로 가고 뭐는 뒤로 가고, 라테랄, 메디알 뭐 이런 표현 드렸잖아요. 요거를 조금 느낌 있게 보는 일러스트 된 그림이지만 그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아, 이게 그냥 세 개가 삐져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조금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시고, 얘가 분명히 어떤 공간으로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어떤 뼈대 근육들을 신경지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느낌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진짜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지금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혈관 보시면 요놈은 뒤로 가고 요놈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혈관 앞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 또 뒤로 지나가는 신경도 있어요. 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하,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어떤 공간으로 지나가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키얼 플렉서스 위팔뼈 앞쪽으로 이제 지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팩 마이너가 덮고 있다. 그럼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걸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이런 맥락으로 빠르게 넘어갔지만 엘보 포함 리스트 핸드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뼈대 근육이 어떤 뼈와 어떤 뼈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죠. 엘보 포함 리스트 핸드 쪽에서도 레디우스와 얼라에 부착되지 않는 뼈대 근육이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어깨뼈와 위팔뼈에 부착되지 않고 어깨뼈에서 바로 그냥 아래팔뼈로 붙는 뼈대 근육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앞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뼈의 구체적인 형태들, 고락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게요. 자, 얘는 헤드, 넥, 페이스. 우리가 뭐 헤드락이라는 건 머리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넥은 서비칼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 뭐 뇌머리뼈가 몇 개 있고 얼굴머리뼈가 몇 개 있고 요건 206개 뼈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찬가지 얘네들도 다 뼈대 근육의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내가 아마 앞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뼈대 근육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널찍하게 붙었다가 좀 좁게 가는 근육이 있고, 반대 좁게 붙었다가 좀 널찍하게 나가는 근육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한 6개 정도가 큰뒤머리 고등근부터 요 가쪽 머리 고등근 여기까지가 C2에서 C1 머리뼈 쪽으로 부착되는 뼈대 근육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실 분들은 헤드, 넥, 페이스 이런 부분들에서 트렁크까지 일부를 포함한다면 뒤에서 봤을 때 C2, C6, T2, T6 위아래로 서로 다른 근육들이 가서 막 부착을 해요. 요 정도 레벨에 붙는 근육, 요 정도 레벨에 붙는 근육, T6 아래쪽에 붙는 근육. 대표적인 게 넓은 등근이죠. 넓은 등근 같은 게 T7 정도까지 붙어가지고 쭉 가죠. 뭐 해부학적으로 하나 두세 개 정도는 책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학자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씹는 근육은 이제 얼굴신경 지배를 받는 거고. 트렁크라고, 우리가 해부학에서 트렁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골반, 펠빅과 서비칼 사이에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스터넘도 있을 거고 립도 있을 거고 껴있겠죠. 트렁크에 한 18개 정도 뼈대 근육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일리오코스탈리스, 엉덩갈비근, 가장 긴 근, 가시근. 얘를 우리가 척추 세움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뼈대 근육도 그렇고 얘네들도 다 방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상태에서 오목이팔관절에 외회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외회전을 할 때하고 제가 뭔가 좀 보상작용을 할 때하고, 지금 트렁크도 좀 돌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 관련돼 있는 어떤 뼈대 근육들이 기능을 하겠죠. 이게 직업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펠빅 사이 니 조인트에 대충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앞쪽에서 13개, 뒤쪽에서 13개, 합이 26개 정도가 관찰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뼈대 근육은 넙다리 뼈에 부착되지 않는 뼈대 근육이 있을 거잖아요. 뭐 당연한 맥락이겠지.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텐서 파시아 라타라고 하는 넙다리 근막 긴장근, 텐서 파시아 라타라고 하는 뼈대 근육과 중간볼기근, 글루티우스 미디우스와 글루티우스 미니무스라는 뼈대 근육은 어떤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냥 텍스트로 좀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죠? 자, 아니면 질문을 제가 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자세로, 이건 이제 옆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뒤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시정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큰 볼기근, 대둔근하고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하고 옆에서 보면 어떤 뼈대 근육이 좀 더 밑에 있죠? 밑에 있다라는 표현이 질문이 좀 그렇지만, 네,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중간 볼기근하고 맥시무스, 큰 볼기근하고 보면 어떤 뼈대 근육이 더 밑에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볼기근이 좀 밑에 있어요. 그래서 큰 볼기근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페리어 글루티알 러브라는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텐서 파시아 라타와 미디우스와 미니무스가 바로 수페리어 글루티알로 위로 간다는 거거든요. 아까 어깨뼈에서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페리어 글루티알 러브라는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L4, L5, S1에서 빠져나오는. 자, 차지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텐서 파시아 라타라고 하는 게 뭐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 따라 막 다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힙 굽히고 무릎 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텐서 파시아 라타, 힙 굽히고 무릎 피는 거, 아니면 무릎 펴 상태에서 굽히는 거.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텐서 파시아 라타가 어떤 기능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그렇지만 뭐 적당한 정도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렉투스 피모리스라는 것도 힙 굽히고 무릎 피죠. TFL도 힙 굽히고 무릎 피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렉투스 피모리스도 힙 굽히고 무릎 피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렉투스 피모리스, 얘는 이제 피모랄 러브라는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신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L2, L3, L4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세포의 일부가 오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렉투스 피모리스가 뭐 퍼티그가 왔든 위크니스가 있든 뭐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됐어요. 퍼티그가 왔어요. 위크니스가 왔어요. 근데 나는 기능적으로 계속 힙 굽히고 무릎 펴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TFL이 보상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죠? 네. TFL이 보상할 수 있죠. 근데 구조적으로 TFL과 미디우스와 미니무스는 똑같은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혹시 이런 상황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렉투스 피모리스에 퍼티그나 위크니스가 왔어요. 근데 나는 직업이나 또는 신체활동적으로 계속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결국 힙 굽히고 무릎 피는 걸 TFL이 보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시상면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보상할 수 있죠. 보상을 자꾸 TFL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은 말초신경인 수페리어 글루티알 러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일로는 잘 못 가는 거야.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도 33%, 여기도 33%, 여기도 33%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얘가 계속 활성화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게 제대로 활성화를 못 보이겠죠. 신경 계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억제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근력 평가를 했어요. 얘가 약해. 얘가 과활성화됐어. 질문할게요. TFL이 과활성화된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없지. 진짜 원인은 여기 없죠. 원인 딴 데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한 원인들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운동학에서 드렸어요. 뭔가의 원인을 찾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신경학적으로 들어오시던 근골격계 쪽으로 들어오시던 역학적으로 들어오시던 결국 구조적인 이해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 그런 맥락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로면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명한 혈관과 신경이 어떤 구획으로 지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맥락들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만 좀 넘어갈게요. 자, 궁둥구멍근은 누차 앞쪽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결론은 뭐였죠? 움직였다.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었다. 점의 위치가 바뀌었다. 오케이. 그 점에 붙는 연부 조직의 방향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림이나 표들 막 많아요. 이걸 외우는 거냐고.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외우는 거냐고. 아무 맥락 없이 차포 띄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인지 뭐 이런 거 다 맥락 없이 그냥 외우는 거냐고요.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들로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동근이 A라고 하고 대항근을 B라고 한다면 항상 주동근인 A는 대항근이 항상 B일 수는 없다고요. 운동면이 바뀌고 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분명히 이 움직임의 주동근은 A인데 대항근이 C로 바뀐다니까요.
이 논리적으로 뭔가 지금 황당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는 맥락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냐고요. 근육 피부신경은 C5, C6, C7에서 나온다. 바이셉스, 코라코브라키스, 브라킬라스라는 세 개의 뼈대 근육을 지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여러분들 외울 거면 제 앞에서 팔신경월기 그렸잖아요. 그걸 차라리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울 거면 차라리 그걸 외우세요. 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레디알 러브는. 왜 얘가 엘보우 위에 있는 뼈대 근육도 지배하고 밑에 있는 뼈대 근육도 지배를 하는 건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얘가 레디알 러브가 C5, C6, C7, C8, T1에 있는 신경세포의 일부가 오는 건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외우시려면 저 앞에 가셔서 뭘 차라리 외우시다? 제가 333 한 것처럼 그 팔신경월기를 차라리 외우세요. 차라리. 그래 놓고 거기다 뼈대 근육들을 붙이세요. 이런 맥락으로 좀 이야기 드려요.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절대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뭐 허리 신경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로만 할게요. L234는 피모랄 러브 폐쇄신경. 그다음에 L4, 5, S1은 수페리어 글루티알 러브. 예, 이렇게 좀 세 개씩 좀 나뉘게 되거든요. 마지막 S4까지 해서 오는 푸덴달 러브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TBR 러브, 사이아틱 러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뒤에서 본 겁니다. 여기가 메디알이고 여기가 라테랄이에요. TBR 러브는 메디알로 쭉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가는 거고요. 네, 커먼 페로디알 러브가 무릎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매뉴얼 머슬 테스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굳이 번역한다면 도스 근육 검사 두 가지를 검사합니다. 근력과 근육 길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근력과 근육 길이 검사를 해서 A라는 뼈대 근육의 근력이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지만 페어 이하다. 근력 약화처럼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뼈대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수프라스카플라 너브, 수프라스피나투스와 인프라스피나투스라는 뼈대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초신경은 어느 부위로 나온다? 위쪽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수프라스카플라라는 말초신경은 C4, C5, C6에 있는 신경세포의 일부가 온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끊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안에서 만약에 어떤 뼈대 근육이 근력 약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근력 약화의 원인이 중추 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말초 쪽에 있는 건지, 말초 쪽에 있다면 어느 부위에 있는 건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40년대, 물론 이제 30년대 이야기입니다. 플로렌스 캔달, 헨리 캔달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매뉴얼 머슬 테스팅이라고 하는 뼈대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 큰돈 들이지 않고 매뉴얼로 할 수 있는 뼈대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 그 매뉴얼 머슬 테스팅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임상에서 안 쓰죠. 왜 안 쓸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운동학적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런 그림도 아무튼 자주 보세요. 가로면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룸바에서 빠져나오는 척수신경들 대부분 이제 하지 쪽으로 간다. 아까 제가 2, 3, 4 이런 것들 앞쪽으로 피모랄 러브, 옵툴로이터 러브, 폐쇄신경. 그 다음에 4, 5, S1, S2, S3 이런 것들이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TBR 러브, 메디알 쪽으로 가면 TBR 러브, 바깥쪽으로 가면 커먼 페로네일 러브로 가는 거죠. 이런 맥락, 이건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얘가 이제 수페리어 글루티알 러브, 인페리어 글루티알 러브, 쭉쭉. 얘가 이제 푸덴달 러브. 우리 내부 장기들 오래 앉아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오래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많이 되는 거죠. 관략근과 관련돼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덕터 근육들과 이제 골반 저근들의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정리를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느낌상 이해 가겠다. 그래서 운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사전 지식 굉장히 필요한 게 두 가지 키워드였는데 방향성과 어떤 공간에 대한 의미였다. 그 공간이라는 건 말초신경을 포함한 다양한 연부 조직들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건 인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뼈대 근육의 기시정지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동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뭐 단관절 근육, 다관절 근육의 역학적인 상호작용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패시브한 인대라든가 관절 주머니라든가 또는 말초신경에 대한 또 역학적인 관계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내용들이 선행돼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부터가 실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이미 앞에서 아마 인트로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바이오메카닉스, 저번 시간에 줄줄줄줄 풀었으면서 왜 몸 밖에 있는 걸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건지 이런 표현 쓰렸죠.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라는 건 개념적으로 힘과 카이네틱스와 운동, 키네마틱스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일어났고 왜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몸이라는 거죠. 그게 내 몸. 왜 일어난 건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일어난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바이오, 내 몸에 살아있는 유기체, 오케이,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겠다. 조직 수준의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거기에 역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운동학의 결정적인 지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운동 형상학이라는 걸 제가 결과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내 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 회전 운동으로 움직임의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움직임의 결과라고 하는 키네마틱스가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 회전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결국 병진 운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겠다. 그 원인은 운동역학, 카이네틱스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병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을 그 유명한 force, 물리학적으로 force, 어떤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우리가 force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돌림 운동,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을 그 유명한 토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토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키네마틱스는 오케이, 결과,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카이네틱스는 병진 운동 시키는 원인은 force, 회전 운동 시키는 건 토크. 끝났네. 그 책에서는 끝났겠죠.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결정적인 지식 하나 더 나갈게요. 그때 그 force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운동면에 존재를 하게 돼요. 역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의한 이 방향성의 force가 시상면의 force인지 아니면 이마면의 force인지 가로면의 force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뭐 텍스트 내용 그리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운동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결정적인 지식이에요. 여기까지의 논리적인 흐름이 잘 와닿지 않거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잠깐 멈춰서 놓으시고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과정 영상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강의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그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당황되면 거기 걸리게 돼요. 걸리게 된다고요. 기억나세요? 인트로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운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내 몸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 그게 뼈가 됐던 관절이 됐던 연부조직, 인대가 됐던 뼈대 근육이 됐던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역학적인 개념. 처음에 나오는 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 이거 여러분들이 몸 밖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몸 안으로 못 가져 들어온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운동학을 다루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운동학이 그냥 기능해 보려고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여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뭐 개념적으로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운동 형상학과 운동 역학에 들러붙는 개념들을 쭉 풀어나갈 겁니다. 자, 아까 그런 표현을 쓰렸죠. 움직임의 결과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다. 또는 돌림 운동이다. 우리가 돌림 운동, 회전 운동이라는 건 역학적인 개념으로 제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몸 밖에서 정의해놓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몸 밖에서 정의를 해놓으시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고요. 회전 운동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을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고, 돌림 운동,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진 운동은 이런 거예요. 얘가 강체를 이루는 모든 파티클, 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 병진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 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회전 운동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원을 그리는 거고, 병진 운동은 강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전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 이 움직이는 게 직선으로 움직일 거냐 곡선으로 움직일 거냐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이 돌림 운동. 돌림 운동 이야기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림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까지 키네마틱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9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다 왔거든요. 핵심적인 개념은 오케이, 움직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운동 형상학이다. 내 몸 안에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그때 그 병진 운동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다. 네, 돌림 운동 축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움직임 결과 만드는 원인이 있겠죠. 그걸 카이네틱스, 운동 역학이라고 한다. 병진 운동 시키는 원인을 force, 회전 운동 시키는 원인을 토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때 그 force는 운동면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뭐 사람이 걸어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위에다가, 제가 여기서 좀 직접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제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저 뭐 매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이렇게 그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걸어갈까요? 이렇게 걸어가지 않을걸요? 어떻게 걸어갈까요? 곡선을 이동할 거예요, 곡선을. 제 점이. 저라는 강체라고 보면 막대기 하나가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결국 효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갖고 있나? 네.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용수철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보세요. 얘는 그냥 얘가 용수로에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는 궤적을 보시라고 얘가 만약에 이 상태가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뒤쪽으로 이동한다거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면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내 몸 밖에서 정의하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겁나 빨리 지나가는 기차 안에 어떤 사람이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밖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으로 절대 안 간다니까. 또는 좀 표현이 그러네. 기차 안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동전 같은 걸, 공 같은 걸 위로 던져가지고 다시 잡겠죠. 기차 안에서는 내가 던지면 공이 뒤로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 도망가야지, 그런 환경은. 그냥 던지면 여러분들이 잡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밖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 궤적은 그냥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 밖에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저런 궤적을 갖고 이동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 운동,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냥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런 곡선을 타고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림 운동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축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린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다. 오케이?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면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오케이. 적어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의 연부 조직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그 연부 조직 방향성이, 연부 조직들이 힘 발생한다. 그러면 이 힘이 어떤 운동면에서 힘을 쓰는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운동면이에요.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그래서 무브먼트 플랜, 운동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회전 운동의 축. 안가 쪽 축이죠. 메디오 라테랄 안가 쪽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상면에서 회전 운동, 축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 거죠.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회전 운동은 앞뒤 축이죠. 운동면과 수직하게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진 않지만 가로면과 수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면에서 수직한 축을 기준으로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또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느낌상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힘, 오케이. 어떤 운동면에서 존재하는 힘이냐. 힘의 종류는 많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회전 운동의 축이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서브스카플라리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목이팔관절의 내외전을 기준자세 해부학 편의상 팔굽관절만 구부릴게요.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가정을 하세요. 편의상 구부린 겁니다. 아니다. 나중에 또 뭐라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요렇게 내외전, 외외전 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내외전, 외외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벌려놓고 또 내외전, 외외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때 팩토랄리스 메이저의 방향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가로면의 회전운동의 축 기준으로 앞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짧아지면 내외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가로면의 회전운동의 축 앞쪽으로 지나갔잖아요. 여기서는 그 축을 지나가 버리네.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기준대에서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요 방향으로 짧아지는 힘은 이걸 만들진 않겠네. 이러려고 하겠지. 이러려고 하겠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역학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 말미인가 중간인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서브스카플라리스라고 하는 뼈대 근육의 근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태에서 서브스카플라리스의 근력을 보는 건 안정성이 좀 결여가 된 상태다. 그래서 팩 메이저가 보상을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려고 한다니까. 뭐 그런 맥락들로 조금 연결시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앞에서 나온 몇 가지 키워드들 있잖아요. 운동면, 무브먼트 플랜, 오케이, 병진운동, 회전운동, 회전운동의 축, 폴스, 방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축과 폴스의 이 방향, 얘가 얼마나 앞쪽에서도 이제 기억리을 런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어떤 축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이 힘의 방향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키가 좀 작아서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 힘의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힘의 방향이 무조건 바뀌어요. 무조건. 왜 바뀌나요? 기시정지. 뼈가 움직였잖아.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 내용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운동의 자유도 오케이, DOF, 뭐 운동 조절, 모터 컨트롤 얘기하면 쟤를 풀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냥 역학적인 얘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운동면은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해서 회전운동의 축이 존재를 했잖아요. 운동면과 수직하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해부학책 보면 이런 회전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오목이팔관절이 왜 자유도가 3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목이팔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면들, 회전운동의 면들의 수가 3개란 말이에요.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 회전운동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목이팔관절은 자유도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 오목이팔관절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상면에서 회전운동만 일어나냐고. 아니요. 시상면에서 병진운동도 일어날걸요. 이마면에서 회전운동만 일어나겠냐고. 아니요. 병진운동도 일어날걸요. 뭐 운동의 양이나 종류나 이런 건 다 제끼고. 가로면에서 축 기준으로 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원만 그리겠냐고. 아니요. 병진운동도 일어날걸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아무나 7 한 분만 눌러주세요. 오목이팔관절이 시상면에서 회전운동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다. 변진운동도 일어나겠다. 이마면에서 회전운동만 일어나진 않겠다. 병진운동도 일어나겠다. 동의하시면 아무나 7 한 분만. 가로면에서 회전운동만 일어나지 않겠다. 병진운동도 일어나겠다. 동의하시면. 자, 그럼 질문할게요. 자유도가, 운동에 대한 자유도라는 건 자유도가 오목이팔관절이 3이겠어요? 6이겠어요? 3, 6. 숫자로 쳐주세요. 운동에 대한 자유도, 오케이, 움직임, 운동이라고 하는 건 키네마틱스라고 하고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있다. 운동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 자유도가 6이지. 6인 거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완벽한 구형태의 레고 같은 이 볼록한 뼈는 없어요. 사람마다도 다양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움직임의 결과는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액세서리 모션과 조인트 플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액세서리 모션과 조인트 플레이를 구분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세서리 모션은 내가 수의적으로 어떤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수의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관절 면과 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병진 운동, 그걸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내가 수의적으로 어떤 관절이 됐던 어떤 운동면에서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나야 되는 병진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조인트 플레이라고 해요. 그걸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절 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전 운동 수의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진 운동만, 표현이 그렇지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내가 수의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나야 되는 병진 운동은 액세서리 모션이라고 하고, 회전 운동 없이 병진 운동만 시키는 거, 그걸 조인트 플레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역학적으로 당연히 이런 게 가능하겠죠. 원래 일어나야 되는 병진 운동보다, 예를 들면 왼쪽에서의 병진 운동보다 오른쪽에서의 병진 운동이 예를 들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역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그 관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병진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좀 덜 뻣뻣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좀 느슨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병진 운동이 많이 안 일어나.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좀 더 뻣뻣하다는 거죠. 과도한 뻣뻣함을 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움직이는 거하고 수동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의 움직이를 당하는 거하고는 역학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움직이는 거하고 패시브하게 관절 가동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기다가 저항이 들어가 버리면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움직이는 속도나 범위 정도는 비슷한데 저항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역학적으로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그림들을 흘려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11시까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갖고 계시는 강의안이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운동의 자유도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정적인 지식인 오늘 3강의 주제인 제가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돼야 되는 맥락들을 앞쪽 꼭지부터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엔 그 유명한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에서 왜 구분해서 키네마틱과 카이네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스쿼트는 뭐지? 레그 프레스는 뭐지? 뭐 이런 구분, 벤치 프레스와 뭐 랩풀다운과 풀업에 대한 이건 무슨 사슬인 거야?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원론적인. 어떤 책을 봤더니 운동역학 사슬, 키네틱, K-I-N-E-T-I-C, 체인,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 키네마틱, 운동형상학 사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념적으로 전혀 달라요. 개념적으로 달라요. 이걸 제가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이 개념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건 1950년대다. 근데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은 내 몸 안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몸 밖에서 정의된 개념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유명한 이제 스테인러라는 사람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1950년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관점은 분명히 속도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저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가 변하는 건 맞는데 저 관절을 이루고 있는 A라는 뼈와 B라는 뼈가 어떤 속도 변화를 갖고 움직여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다관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다른 관절에 대한 움직임의 형태가 제한돼 있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개념이 그냥 듣고만 가세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관절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 사슬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 사슬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운동학의 결정적인 지식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알고 있고 정의하고 있는 거 써먹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건 몸 밖에서 정의하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방식을 취해 주신다면 충분히 더 나아가서 이 운동학의 예를 들면 뉴만의 운동학의 1장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운동학 3강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네, 김수원 대표님 나오셔서 이번 주, 네, 라이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